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어증권에서 이제 AI와 로보틱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번에 발간한 협동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고 있다. 저희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하느냐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담은 자료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뭐 자료가 굉장히 양이 방대하긴 하지만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는요.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로보틱스 산업 성장의 추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로봇 시장도 저희가 가정에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청소용 로봇도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조 공정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협동 로봇의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결국 두산 로보틱스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바로 이 협동 로봇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는 이 협동 로봇 시장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는요, 바로 이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결합입니다. 실제로 AI 기술이 재작년 12월 챗 GPT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더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 로보틱스 산업 안으로 들어와서 협동 로봇에게 적용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의 요가 협동 로봇과 이 AI 그리고 두 가지다라고 큰 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요로 말씀드린 이 협동 로봇 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그림 70번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 추이 및 전망입니다. 즉 글로벌리 산업용 로봇 수요를 유닛 단위로 보여주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2023년 이후에 전망치 데이터를 보시면요. YY 성장률이 1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데 왜 성장률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느냐? 사실 이 그림에는 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제조업 공정에서 쓰이는 로봇을 모두 총칭해서 부르지만요. 사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으로 구분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전통 산업용 로봇이요. 파나기라든지 ABB와 같은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 만들던 로봇입니다. 반면에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국내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 봤을 때는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 레거시 전통 로봇 시장의 판매 비중이 한 95%이고 협동 로봇의 판매 비중 5%에 불과합니다. 즉 협동 로봇의 시장 성장세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이시는 그림 70번처럼 전체 시장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넘어가면서부터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종류의 시장의 판매 비중이 20%까지 올라올 것이고 27년에는 30%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 시점부터는 이 협동 로봇의 시장 성장세가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과연 지역별로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느냐, 즉 지역별 수요가 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중국과 같이 원래 기존 이 로봇을 많이 쓰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좀 상이합니다. 일본과 한국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 국가는 이미 로봇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국가에 속합니다. 즉, 이 추가적인 수요가 조금 미진할 수 있다. 국내 업체를 포함해서 많은 로봇 업체들이 추가적인 매출을 이제 기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장이 일본과 한국, 이미 로봇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제조업 설비를 미국 내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는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파나기라든지 ABB와 같은 전통 기존 로봇 업체들 그리고 이제 두산과 레인보우와 같은 협동 로봇 업체들이 이 북미로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미국 내에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두산이라든지 레인보우와 같은 국내 업체들이 결국에 탑라인 성장, 즉 매출 성장이 높게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미국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미 많은 매출에 나오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림 보시면요. 2022년 데이터만 보셔도 전체 산업용 로봇 수요의 절반 이상을 이제 중국이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많은 로컬 로봇 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 수요량의 대부분이 중국 로컬 업체들이 흡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전통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뭐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업체들도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시장은 협동 로봇을 아직 본격적으로 채택하거나 판매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과 이 중국 시장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 즉 실적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의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간단하게 뭐 미국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중국은 레거시 수요가 강한 반면에 로컬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떻게 국내 업체들의 투자 포인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4번이요. 산업용 로봇의 가장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정에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요. 자동차 공정 중에서도 차량의 외형을 잡아야 하는 프레싱 공정에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프레싱은요, 사실 뭐 페이로드라고 하는 힘의 크기가 거의 3,000kg 정도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쓰이던 로봇은 사람을 대신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줬던, 즉 대체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 과거의 전통 산업용 로봇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 로봇은 좀 다른데요. 그림 117번과 그림 118번이 가장 일반적인 협동 로봇의 모습입니다. 그림 117번은 자동차 조립 공정이고 그림 118번도 뭐 다른 종류의 자동차 조립 공정인데요. 이 협동 로봇의 모습은요, 그 시작부터 사람의 팔을 기계적으로 모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 사람이 하던 모든 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 레거시 기계와는 다르게 정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협동 로봇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두 개의 그림과 같이 이 자동차 공정에 협동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 뭐 치킨을 드시러 가신다거나 혹은 카페에 가시면 협동 로봇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이외에도 F&B에도 이 협동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활용성이 높으냐?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사람의 팔을 모방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던 작업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레거시 기계와는 다르게 자동차 공정 중에서도 다양한 공정, F&B 혹은 뭐 제약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협동 로봇이 사용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그림은 수술용 협동 로봇입니다. 근데 수술용 협동 로봇과 뭐 F&B나 반도체, 자동차에 사용되는 협동 로봇은요, 사실 이 6축으로 이루어진 이 기본 플랫폼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작업부를 위해서 교체해야 되는 이 엔드 이펙터만 바꾸면 됩니다. 이 말인즉 다양한 산업별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구조적으로 높은 불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라든지 비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단축할 수 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적용 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구조적인 범용성 측면에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협동 로봇의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큰 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뭐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이 로봇 산업이 왜 개화하지 못했느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고요,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로봇이 얼마나 나갔는지,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다, 저는 그러한 이유도 한몫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통 물량이라든지 수요를 볼 때 HS 코드, 이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산업용 로봇의 수출입 코드는 847950입니다. 그런데 협동과 레거시 로봇을 발라줄 세부 코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한국과 일본과 같은 이 로봇을 소비하는 주요 국가들의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순수하게 협동 로봇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데이터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장의 MS는 유니버셜 로봇, 혹시 UR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30에서 40% 되는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UR은요, 덴마크 회사이고요. 모든 생산 설비 또한 덴마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에는 레거시, 전통 설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출입 코드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덴마크에는 나가는 물량이 전부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산업용 로봇 물량은 전부 협동 로봇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이 덴마크에서 나가는 산업용 로봇 물량 중에, 즉 협동 로봇 물량 중에 전체 32%가 미국으로 가고 있고 25% 정도가 주요 유럽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북미와 유럽의 협동 로봇 수요가 강하다. 왜 강하느냐? 결국에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본질적인 목적은요,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람을 구하기 힘들거나 임금이 높은 지역에는 이 협동 로봇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다. 북미와 유럽은 협동 로봇을 수요하기 위한 임금이 높거나 인건비가 높은, 사람을 구하기 힘든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는 큰 틀, 수요의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협동 로봇 수요가 이제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협동 로봇 업체들의 경쟁력입니다. 과연 업체들만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마 가격이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협동 로봇의 가격이 4에서 5천만 원에 위치해 있다. 다만 중국의 협동 로봇 가격은 조금은 싸다라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로봇 밸류체인은 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로봇 밸류체인은요, 협동 로봇을 조립하는 두산, 레인보우, 그리고 실제로 이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 SI라고 하는 별도의 밸류체인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업체들이 SI 업체에게 넘기는 단가가 4에서 5천인 거고요. 엔드 유저에게는 이 SI 마진이 더해진 7에서 8천만 원이 되는 가격을 실제로 엔드 유저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SI 업체가 하는 역할은요, 실제 이 협동 로봇 업체들에게 로봇을 사와서 엔드 유저의 공장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소프트웨어 설치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AS도 SI 업체가 담당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로봇 업체들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엔드 유저들은 현재 지불해야 하는 로봇 밸류체인의 특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가격 자체가 싸기는 합니다. 이 레거시 로봇보다 20에서 30%가량 저렴하고, 과거에 1에서 2억 정도 되는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싸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채택이 용이한 건 맞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현재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고객들의 유치에는 좀 용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대고에서는 재고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쟁력이냐? 페이로드 혹은 리치와 같은 세부 재원이 좋으면은 이 협동 로봇을 사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협동 로봇이 주로 수행하는 이동, 파지, 용접 등의 작업에는 높은 페이로드 혹은 긴 리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고스펙 제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센서를 비싼 걸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은 게요. 사실 센서라고 해서 전류 센서 혹은 비싼 토크 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토크 센서를 쓰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토크 센서를 탑재한 제품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요와 같이 엔드 유저는 협동 로봇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인즉 요구하는 스펙도 다양하다. 프리미엄 제품군은 그냥 이 중에 하나의 스펙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 비싼 협동 로봇을 요구하지 않는데 모든 라인업을 토크 센서 산다고 해서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럼 도대체 엔드 유저는 뭘 보고 협동 로봇 업체를 선택하느냐? 바로 라인업의 폭입니다. 협동 로봇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엔드 유저가 다양하고요. 그 말인즉 요구되는 스펙이 다양하다. 그렇다면 다양한 스펙을 일단 제품을 만들어 놔서 이 수요 자체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 13개 정도 되는 라인업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많아봐야 6개, 통상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라인업 가지고 있다는 걸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많은 라인업이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라인업만 많은 게 아니라요. 이 라인업이 산업별 특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즉, 엔드 유저에게 맞춤 모델을 공급해주고 있다. 그것이 결국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 라인업이 넓다. 라인업이 넓은 점을 통해서 다양한 엔드 유저들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 목차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요입니다.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결합,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AI라고 하는 기술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챗GPT가 발표됐습니다. 이 이후 작년 1년 2023년은 과연 이 챗GPT가 뭘 더 할 수 있을 거야? 사이버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이제 이 AI가 로봇과 자율주행, 즉 사이버가 아니라 피지컬에서 뭘 보여줄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중에서는 AI가 적용되는데 진입장벽이 더 낮은 게 로봇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그냥 로봇, 협동 로봇도 많이 보이겠지만요. 결국 이 AI와 로봇과의 결합이 기술 혹은 제품 단에서도 저희가 많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물론 기술적으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 저희가 피부로 가장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 휴머노이드인 것 같습니다. 많은 휴머노이드 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AI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휴머노이드를 가장 잘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면요, 저희가 AI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개된 공식 영상이고요.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속도도 개선이 됐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다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 동작이 시연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AI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AI의 결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테슬라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던 영상들이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하드웨어 완성도 다른 거에 비하면 비슷비슷한데? 라는 우려 또한 있는데 그림 183번을 보시면 그러한 우려는 사실 지나치다. 그 이유는 이게 사람의 손처럼 만든 로봇의 작업부를 덱스트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디라든지 관절을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덱스트러스를 개발하는 연구 개발자들 사이에 이 덱스트러스를 개발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이거를 양산품 불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양산 제품입니다. 이 양산 제품에 사람의 손을 모방한 덱스트러스를 탑재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하드웨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다. 즉 결국 옵티머스를 포함한 글로벌리 많은 휴머노이드는요, 이제 하드웨어 완성도보다는 결국 그게 AI를 기반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컨트롤 제어로 움직이느냐가 결국 기술력을 가늠해보는 기준이 될 거고요. 얼마나 AI를 많이 쓰느냐, 그런 업체에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AI 관점에서 로봇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AI와 로봇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국내 투자 포인트로 당장 단기간에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이 협동 로봇일 것 같습니다. 이 협동 로봇을 만드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유로메카 세 업체가 있고요. 이 세 업체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업체 3사, 두산, 레인보우, 유로메카 모두 23년 기준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외출 원가라든지 그러한 통제 단보다는 바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와 같은 높은 고정비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비는 신규 협동 모델 AMR 제품 개발하는 데 드는 연구개발비 혹은 신규 지역 법인 1년 채용을 통한 인건비, 즉 선제적인 투자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과거에도 이 로봇 업체들은요, 전방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포캐스팅을 한 후에 베팅을 건 적이 많습니다. 파나크 같은 업체인데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파나크는 2015년과 17년 당시에 산업용 로봇 수요가 증가할 것 같네? 그러면 우리 모델 늘리고 인력 늘리자 라고 해서 주용 비용단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상치보다 이 수요가 올라오지 못하면서 수익성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협동 로봇 시장 성장세는 사이클 산업이 아닙니다. 일단 당장은 우상향하는 구간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선제적 투자의 성격이었던 비용 지출이 성공,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 라는 게 확실하다면은 2024년에는 매출 성장이 확실하고 비용 또한 지출 속도가 다운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두산, 레인보우, 유로메카 3사 모두 흑자 전환, 24년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협동 로봇 수요 시장은 결국 미국과 유럽이 강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유럽은 약 40% 차지하고 있고 두산은 이미 북미와 유럽의 주요 매출처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의 두산 로보틱스 전체 매출액에서 북미, 유럽은 약 60% 가져갔었습니다. 23년은 50%고요. 24년은 6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두산 로보틱스는 이 협동 로봇 수요가 가장 강한 지역을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다.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협동 로봇 업체 중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품업체 중에 SPG입니다. 제가 시간상 이제 부품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도 정밀 감속기가 핵심 부품입니다. 원가 비중이 높고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SPG는 정밀 감속기를 자체 개발 성공했고 두 번째로 실제 제품에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업체의 정밀 감속기만 사용했던 과거와 대비했을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이 SPG라는 업체는요, 하모닉 감속기 외에도 정밀 감속기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든지 혹은 유성 감속기와 같이 다양한 감속기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협동 로봇 말고도요, 웨어러블 혹은 휴머노이드 혹은 사족 보행 로봇에 많이 들어가는 이 사이클로이드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유성 감속기를 만듦으로써 전방 산업이 협동 로봇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웨어러블 그리고 사족 보행 다양한 전방 산업을 가진다. 그 말인즉 성장 그림이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이 SPG를 부품업체 중에서는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로봇 시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협동 로봇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고 그걸 잘하는 두산, 레인보우, 그 다음 유로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 유럽이라고 하는 협동 로봇 수요가 강한 지역을 매출처로 하고 있다. 그리고 라인업도 넓다.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협동 로봇 세계 업체 중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측면에서도 많은 부품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 정밀 감속기가 원가도 높고 기술 장벽도 높다. 그래서 이 정밀 감속기가 로봇 핵심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SPG는 정밀 감속기 개발에 성공했고 제품 탑재도 하고 있다. 그런데 SPG는 이 정밀 감속기 이외에도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혹은 유선 감속기와 같은 다른 종류의 감속기도 만들고 있고, 이것은 협동 로봇 플러스 사족이라든지 웨어러블에 들어간다. 그래서 SPG라는 업체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방 산업 이외에도 사족 보행, 웨어러블 로봇, 다양한 전방 산업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이제 협동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변하는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실 때 이러한 산업적인 측면 이외에도 숫자라던가 아니면 밸류에이션, 수익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수 연구원이었습니다.